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오늘 한 차례만 하고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는데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규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거고 오늘은 본인의 탄핵 심판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본인의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오늘 1차 변론기일로 탄핵 심판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선고기일은 미정인 상황인데 여타 사건과의 일정을 고려해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 비상계엄을 방조하였다. 둘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다는 의혹입니다. 비상계엄 방조는 단순히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수준을 넘어서서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로 읽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 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임명 거부하였다는 사유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데 만약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자체는 위헌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는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런데 한 총리 측에서는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주장이잖아요.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정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조차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타 국무위원들도 당시 국무회의가 시작을 알리는 절차도 종료를 알리는 절차도 없어서 과연 국무회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에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국무회의, 일종의 간담회 형식이었고 그 절차에서조차 자신은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인데 주요 탄핵 심판 사유 중 비상계엄 방조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조차 이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네,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오늘 헌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님과 재판관님, 저는 오늘 대한민국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 정부의 29번째 탄핵 소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섰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지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님을 잘 보조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였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하여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 여러분, 국회는 5가지 사유로 저를 탄핵 소추하셨습니다. 우선 국회는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에 앞서 국무총리로 일할 때 국회가 통과시킨 여러 법안에 대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제2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국회가 제기한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여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제가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습니다.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하였습니다. 이미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대규모 계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어 증거인멸이나 수사 지연 우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임명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국회 발언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헌재 발언 내용 듣고 오셨는데 대통령의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그리고 여당과의 담화문 발표는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지 권력 찬탈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모로 실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습니다. 아마 한 총리도 오늘 1차 변론기로 모든 절차가 종결될 가능성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예.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수사 기록과 법원의 각종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송부받은 상황이었고 두 차례에 걸친 변론 준비 기일을 통해서 쟁점이 상당 부분 정리된 상황이라 먼저 직접 법정에 나서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분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적 요건 등 법적인 부분은 아마 변호인단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의사를 진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말고도 권한쟁의 심판도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헌법은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와 관련해서 국무위원은 제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한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이지만 탄핵소추 당할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한 총리의 지위에 비추어 국무위원으로서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역할에 비추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요건인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위원의 탄핵 심판 요건인 제적위원 과반수로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표결에 붙였으니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4시부터는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됩니다. 양 절차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성을 맺고 있어서 오늘 권한쟁의 심판도 1차 변론기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양 청구에 대한 판단을 향후 선고기일에 동시에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대행으로서 탄핵을 했는지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했는지 의결 정족수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 탄핵 심판 자체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것이고 권한쟁의의 경우에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6인 이상의 찬성은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 모든 의사결정은 헌법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것으로 보이고 판례도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5인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인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되게 될 것이고,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 경우에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은 그 자체로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즉 예. 적법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종족수를 어떤 형태로 충족시켜야 하는가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기존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 취소시킨다면 기존의 처분의 효력 자체가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네. 탄핵 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전면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으나,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원 시점부터, 즉 소급해서 무효라는 결론이므로 탄핵 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그럼 됩니다.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했던 일들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권한쟁의 심판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하고 나아가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치가 무효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네. 이는 소급해서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취임 자체도 무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조치가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정족수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돼서 이제 내일 일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윤 대통령의 이제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준비기일 있고 구속 취소 청구 신문이 열립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신문에 참석하기로 했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주장들을 또 펼칠까요?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도 해놓은 상황인데, 예. 구속 취소 청구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본안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필요성이 불거졌을 때 구속 취소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사건 초반에 전면적으로 내걸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 구속 취소는 그 사유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애초에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 한정해서 구속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속을 다투는 절차는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나아가서 기소가 된 이후 피고인의 신분에서는 보석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보석제도가 상당히 폭넓게 활용되고 예. 있는데, 보석제도는 그동안의 구속 자체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 변경으로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정황이 부당하다는 취지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 취소는 오로지 기존의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사유로만 인용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구속영장 발부가 지금도 위법하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네.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은 변론 준비 절차보다는 구속 취소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도 상당히 낮았고 네. 증거도 관련된 인물들 이미 수사를 받은 상황이라 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 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수사 범위를 넘어갔다, 또 구속 기간이 끝났다, 이런 주장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수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나 기타 절차 진행, 나아가서 체포영장 집행과정도 위법하므로 그 위법성은 구속 사유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 중간에 단절됨이 없이 위법 사유가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구속 취소 사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주 경찰청장의 증인신문 3명 모두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유가 어떤 걸까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3명의 증인 모두 진술이 필요합니다. 한 총리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배경, 즉 전국 난맥상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윤 대통령 입외에 또 다른 인물로서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법정에 서서 그 진술의 구체적인 취지, 진술 번복의 가능성을 내비쳐야 그나마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법적 요건에서 벗어날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 홍 전 차장의 경우에는 이미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기일에 출석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홍 전 차장에게 그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를 두고 적극적으로 신빙성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홍 전 차장도 이번에 두 번째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는 만큼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홍 전 차장과 윤 대통령 측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경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사나 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수사 기록상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역시 조 전 청장이 법정에 나서서 이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수사 기록 자체만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조 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내일은 출석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어떤 것이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사실 조 전 청장의 경우에는 자신의 혈액암으로 인한 투병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크게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강상의 문제로 출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 요청은 그 뒷배경에 자신은 이미 수사기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진술을 모두 다 했고 더 이상 진술을 번복하거나 구체적으로 더 밝힐 사정이 없다는 함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법정에 출석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경우에도 사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헌법재판소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조 전 청장도 직접 법정에 나서서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부 다른 차이점에 대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고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 측의 반대 신문과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직권 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조 전 청장이 오로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만 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지금 국회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관측이실까요? 사실 이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당사자가 법정에서 전면적으로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만약 전면적으로 뒤집는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네. 그와 같은 근거가 존재할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그 취지, 즉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진술 내용과 관련해 그 취지가 국회의원을 명시하지 않았다든가 체포라기보다는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씌우는 정도의 진술은 추가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측의 반대 신문 나아가서 헌법재판관의 질문 신문 과정에서 과연 조 전 청장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진술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를 한 김동연 판사를 포함해 15명의 명단을 전달받았고 예. 첫 번째 통화 이후에 두 번째 통화에서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한동훈 추가입니다라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상당히 명단도 구체적이고 첫 번째 통화와 두 번째 통화로 나누어서 진술하는 내용도 직접 겪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합니다. 이를 근거로 국회 측은 조 전 청장이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홍 전 차장의 메모도 상당 부분 체포 명단이 일치한다.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와 수사 기록이 충실하게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주요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내 신빙성 탄핵을 통해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사건 활로를 모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조사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하는 걸 두고서 그래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9차 변론에서 검찰 진술 내용 공개되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반발하면서 뭐 이석을 하거나 헌재를 퇴장하는 장면도 보였는데 이런 일이 조금 이례적인가요? 이례적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이 급작스럽게 퇴장하는 일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네. 이 검찰 수사 기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이라 증거 중에서 서면은 요지의 낭독으로 증거 조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예. 증거로 채택된 이상 국회 측은 그 일부 내용 요지를 진술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을 비롯한 일부 이 사건 참고인들의 진술이 그대로 법정에서 현출되었습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예. 검찰 단계의 공범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상당히 업무가 치중돼 있었고 탄핵 심판 업무는 흔히 다루어 오지 않다 보니 관례가 정착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 일부 경청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법원 재판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전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일반 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예. 비춰 본다면 본질적으로 징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탄핵 심판에도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여타 증인들의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증거로 채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예, 예. 당사자 입장이 바뀌었을 때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형사소송법 개정 2020년에 있었는데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으면 뭐 불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단심제이다 보니 불복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일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현출된 이상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3명의 증인에 대한 탄핵, 즉 신빙성 탄핵에 상당 부분 성공해야 합니다. 이 성공을 전제로 이후 추가 증인이나 증거 신청을 함으로써 채택되도록 상당 부분 유도해내야 하는데 예. 3명의 증인에 대한 탄핵 신빙성 상당 부분 탄핵에 성공해낸다면 이때는 이를 토대로 군 실무자들 나아가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 현장에 투입되었던 주요 인사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인 신문이 이어짐으로써 기존 수사 단계에서의 각종 진술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예.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0차 변론기일에서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 탄핵에 어느 정도 성공해내고 이를 토대로 여타 증인을 추가로 법정에 불러내 신빙성 탄핵에 성공해내는지가 이 사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언급하신 신빙성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그 당시를 보면은 조사 당시에 변호인이 입회를 했느냐는지 혹은 본인이 조사 내용 확인하고 날인을 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그 연장선상일까요?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입회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는지는 사실 형사재판에서 네. 조서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네. 전문 법칙을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서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직접 날인했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탄핵 심판 이전에 수사가 상당 부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서 이미 주요 인사들이 법원에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법정에 증거가 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일반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헌법재판소가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함으로써 증거 채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전문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친 이상 신빙성 탄핵에 집중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두툼하게 확보된 수사 기록을 극복할 만큼 신빙성 탄핵을 전면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10차 변론기일에서 획기적인 조치, 나아가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야 이후 윤 대통령 측은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중대 결심을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 중대 결심이 무엇이냐 여러 추측들이 나왔는데 대리인단의 총사퇴 하지만 대통령에게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실익이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일각에서 하야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중대 결심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인단의 총사퇴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지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대통령 하야는 이 역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데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지
학계 다수설은 하야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은 선임권자가 있다 보니 탄핵 소추된 이후에 선임권자가 사임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존재하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뿐이지 선임권자가 없다 보니 논란이 이어지는데 하야가 법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실제로 하야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헌법재판소가 하야 가능성 여부를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탄핵 심판 선고 시에 그 내용을 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정치적으로도 하야 가능성을 일축하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라 이와 같은 변론, 돌출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10차 변론이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추가 변론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변론이 이어져야 윤 대통령 측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네. 10차 변론 과정에서 3명의 증인에 대한 신빙성 탄핵의 성공함을 전제로 상당히 충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수사 기록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 신빙성 탄핵도 이어져야 하는데 네. 만약 내일 10차 변론 기일에서 그대로 절차가 종결된다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상황에 비춰본다면 10차 변론 기일이 마지막으로 보이고 11차 변론 기일은 추가 증인이나 증거 조사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